안녕하세요. 좀 할 수 없이 이 방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게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하는 어떤 분이, 자기는 현금이 없고, 현물, 부동산으로, 침대방이죠. 부동산으로 주식을 대신할 수 있겠냐 해서 이분이 참, 인격도 그렇고 그 경험이 우리 회사 주주로서 너무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강했고, 또 스토리홀딩스 주식을 그러니까 스토리홀딩스에 꼭 주주가 되셔야만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을 글쎄 아파트 평수로 몇 평이나 될까요? 한 35평대 정도? 그 정도 되는 방을 제가 한 2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전세 한 8천으로 잡고, 8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하고 스토리홀딩스 주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CBS 정관용,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에서 석학,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석학을 모신 거죠. 6명을. 그래서 아주 잘 정했고, 여기서 이제 제가 빠졌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죠. 어쨌건 제가 이제 이분들 일단은 뭐 책도 본 게 있고 영상도 많이 봤고, 그런 다 제가 좀 어떤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약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최재천 박사, 잘 아시겠죠?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 장하준 박사 잘 아시죠?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감명 깊게 읽었고, 사다리 걷어차기, 아주 중요한 화두죠. 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최재붕, 최근에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분은 제가 이제 추천 강사로, 우리 회사 강연회 할 때 추천 강사로 안 뽑은 이유가 휴대폰에 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홍기빈 박사 부를 거고요. 부를 거니까 좀 그냥 넘어가고, 김누리 교수도 부를 거고요.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이분은 요즘 좀 잘 나가는데 굉장히 센스 있고 대중적인 강사의 어떤 그 유머 감각이라든가 아주 참 대단해요. 홍기분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는 분인데, 하지만 우리 회사의 강사로 섭외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처음에 책 들어갈 때 윌리엄 맥닐이라는 전염병의 세계사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책 서두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가에게도 때때로 발생하는 재앙에 가까운 전염병 창궐은 일상을 급작스럽게 예측불허로 침범하는 것이었으며,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설명이 가능한 범주의 바깥에 있다. 블랙스완이라는 얘기죠, 뭐 그냥. 자, 그래서 최재천 박사가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생태 백신이다. 생태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자, 장하준 박사는 자본주의의 그 이윤 추구와 성장이 공공복지나 생명을 앞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처럼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국민 의료보험이 비효율적인
것의 그 부시를 이번에 우리가 부시를 보면서 바로 그 모순을 확인하게 되었다. 최재붕 박사는 언택트 문화는 우리의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초연결 사회에서 이 영역과 경계 없이 만나는 일들은 훨씬 많아질 것이고, 더 넓은 관계를 형성하는 포노삼피에스가 몰려올 것이다. 휴대폰으로 연결되는 인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자, 홍기빈. 우리가 이제 초대할 뿐인데, 시장 근본주의의 극복,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주의 구축,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방역. 여기서 약자에 대한 방역이란 말이 조금 약간 비유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방어 정도로 좀 폭넓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 욕망에 대한 질서구역, 인간 서식지 무한 확대의 방지. 인간 서식지란 말이 조금 걸리는데, 같은 인간으로서 그 매트릭스의 그 요원이 했던 말, 니네 인간은 전염병이야,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느낌이 나는. 자, 다시 한번 시장주의를 극복하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방어가 필요하고, 어떤 이 산업 문명의 무한한 확대가 방지되어야 돼. 이건 방지가 아니라 이제 저절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도시적 공간 집약의 해소가 그 이정표다. 인류가 붕괴하지 않으려면. 제가 이제 전라북도가 비교적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인데, 전라북도의 좋은 땅들을 하나둘씩 사들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키면서 계속 이주를 시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한 가족이 그 익산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아직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월세는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누리 교수 이야기.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생각들은 뒤바뀔 것이다. 뒤바뀔 것이다. 문제는 생각이다.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지금 22세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21세기를 안전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자꾸 책에서 22세기 하는데. 큰일 났네. 22세기는 진짜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죠. 지금 21세기가 80년 남았잖아요. 이 80년 이거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22세기는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21세기를 무사히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자, 김경일 심리학 교수. 인류는 사회가 심은 want, WANT, 욕망 같은 거죠. 사회가 심은 want가 아닌 내가 정말 좋아하는 like, 이거는 취향의 문제죠. like. 새로운 행복의 척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like는 만족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더 적은 것으로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여기서 이제 그 like하고 want, 사회적인 욕망과 자기 그 좋아하는 것, 만족감, 취향과 이거를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 그림이나 제 판화가 굉장한 그 과도기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언가들이라던가 영능력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류가 이런 재앙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그림 자체가 이제 그 영적인 깨어남에 관한 그 깨어남 이후의 풍경 또는 깨어나는 과정, 이 우주를 좀 더 넓게 통합적으로 한번
통찰하고 직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 그림에 담았기 때문에 갈수록 전 지구적으로 제 그림이 굉장한 인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21세기에서 22세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그림이. 자, 마지막에 이제 이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던 정관용 씨의 이야기가 좀 앞권인데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전 이게 좀 동의하지는 않는데, 이제 소수의 지배자들을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씨가.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도우며 공존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자기들끼리만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자들. 지구의 아픔, 타인의 고통 위에 권력과 부의 철옹성을 쌓은 자들. 한 줌도 안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이제 똑똑한 줄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겠죠. 자, 우리가 나서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자. 다짐한 사람끼리 손잡자. 어깨 걸고 뚜벅뚜벅 걸어가자. 평화, 민주, 복지, 생태, 공감의 절대 가치를 내걸고 인류적 실천에 나서자. 어리석은 이들이 더 이상 모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맞서 싸우자. 라고 이제 정관용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색깔이 살짝 너무 좀 정치적인 부분이 있죠. 자, 이제 들어가는 글에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 목차에 또 한 번 더 요약을 해놨어요. 이 요약을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이 책을 기획한 사람들이 역시 책 기획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최재천과의 인터뷰에서는 바이러스가 3년에서 5년마다 창궐한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굉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장하준과의 인터뷰에서는 1929년 같은 대공황이 온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리셋되는가? 오, 재밌죠? 자, 최저붕,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 포노사피엔스 문명은 어떻게 가속화되는가? 홍기빈, 새로운 체제에 관한 거죠. 지구 자본주의 떠받들던 4개의 기둥 모두 무너져 만들어야 할 미래는 무엇인가? 제목 좋아요. 자, 김누리 세계관의 정복. 자본주의가 무너지거나 자본주의가 인간화되거나 세상을 향한 거대한 프레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김경일, 사회가 강요한 원투로는 버텨낼 수 없다.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자, 빠른 속도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챕터가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잠시 일시정지하고 훑어보고 밑줄 친 것만 다시 얘기하고 넘어가고 해서 이것을 가급적 1시간 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줄 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치고 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치면서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보면서 바로 얘기하면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21세기형 바이러스고요. 이게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역시 백신 개발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바이러스들의 주기가 짧아지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야생동물들을 너무 건드린다는 거죠.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도 있고 바이러스. 그러니까 여기 책에 없는 내용도 지금 제가 지금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실은 전 세계의 동물들의 복지까지로 생각을 해보는 이것이 이제 생태 백신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기후 변화에 영향하고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생태계 파괴 그러니까 정글이나 밀림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확실한 어떤 실증적인 바이러스 창궐의 이유죠. 그리고 대안이 이제 생태 백신하고 행동 백신인데,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같은 것,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행동 백신일 것이고,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제가 전부터 가상현실 경제가 전 세계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제가 내년부터 제 그림을 AI 학습을 통해서 AI 고리들이 전 세계인에게 제 그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할 거예요. 이게 가상현실 경제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행동 백신이라는 것 때문에 가상현실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생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생태 백신은 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생태 백신은 얘기가 이렇게 별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자연 보호인데 결국에는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최재천 박사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전체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에코센터, 생태 중심적 기업 활동, 생태 중심적 기업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대체 에너지, 대한 에너지화가 급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쓸데없는 접촉이 줄어든다. 그래서 쓸데없는 접촉이 줄어들므로써 경제적인 거품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장하준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1929년 같은 대공황입니다. 장하준 교수 뭐 잘 아실 거고요. 자, 장하준 교수는 이 코로나19를 미증유의 사태라고 보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나 2029년 대공황 때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교육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교육 자체가 사라지고 이제 내수가 되죠. 모든 게 이제 내수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교육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홀딩스처럼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의 기업들이 반드시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스토리홀딩스는 한국에 꼭 있어야 될 회사이고 성공해야 될 회사이다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역이 없이, 물동량 없이 어떻게 한국이 강대국이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얼마만큼 돈이 있느냐하고 상관없이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 사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이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장하준 박사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기생충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자영업이라는 게 한두 번 잘못하면 극빈층으로 전락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죠. 그런데 보통 이런 책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법이 없어요. 정말 황당해. 이런 책들이 정말 많아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법 없어. 자, 해법 안 나와요? 없어요. 없고요. 그냥 해야 됩니다 밖에 없어요. 네. 관광업의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네, 해법은 없어요. 문제만 제시하고 있는 방식으로 쭉 가고 있네요. 경제학자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답답한 중언부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막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재밌네요. 돌봄 경제, 그러니까 장하준 최재천 박사는 생태 백신이 핵심이에요. 생태 백신. 그리고 부차적인 거로는 행동 백신. 생태 백신과 행동 백신이라는 키워드가 가져올 사회 변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아주 좀 전에 제가 얘기했고, 장하준 박사 같은 경우는 돌봄 경제가 핵심이네요. 이 챕터에서 케어 이코노미, 돌봄 경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봄이라는 것은 굶어 죽지 않도록, 파산하지 않도록 돌보는 경제.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에서 병들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돌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돌봄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끝나버렸네. 핵심이 그냥 돌봄 경제 하나 나오고 끝나버렸네, 챕터가. 나머지는 막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이렇습니다. 자, 문명의 전환 최재봉. 최재봉 교수 강의는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에서 핵심을 뭘로 뽑았나 보자고요. 너무너무 포노사피엔스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언택트하고 포노사피엔스를 너무너무 얘기해서 그냥 좀 약간 지겹고요, 저는. 우리나라 예전에 2014년 경에 13년, 14년경에 원격 의료 나왔을 때 저는 원격 의료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SNS 친구들이 많이 떠났는데, 지금도 이제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재봉 교수한테 배워야 할 것은 규제를 규제하라.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상현실 경제를 공격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다라는 점인 거죠. 그게 저는 이 최재봉 교수가 주장해서 가장 쓸만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스토어 가상현실 얘기죠. 이번에 나온 그 뉴딜에서 한국판 뉴딜에서 데이터댐 문제, 데이터댐을 통한 그 데이터댐을 만든다는 명분 하에 데이터 보상제가 생기게 될 거라고 제가 주장을 했죠. 그런 이야기를 이 최재봉 씨가 좀 같이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역시 이제 가상현실 경제 얘기가 나오는데,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팡이라고, FANG. 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팡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시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재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 공중파 방송의 매출이, 광고 매출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의 그 성장 같은 거 점점점 가상현실 경제로 넘어가는 것들 넘어가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막 부자 되는 사람들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근데 이 최재분 교수의 단점은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호모사피엔스는 주장하는데요. 호모사피엔스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는 거의 주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느끼는 것은 최재분 교수는 미래학 공부의 경력이 한 5년밖에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래학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고 공부한 게 30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면은 한 5년짜리 미래학자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의 어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미래학 공부가 잘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대학교 수강생들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쓰게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조금 나중에 보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체제 홍기빈. 짠, 드디어 제가 우리 회사에서 초빙 강사로 부르기로 한. 이 양반은 그 유머 감각도 있는 데다가 워낙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좀 함께 가야 되겠다. 우리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꼭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좀 아마 이 앞에 두 분보다는 좀 더 할 얘기가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칼 폴라니 얘기가 나오고, 칼 폴라니에서 뭐 사람과 자연과 화폐는 상품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과 화폐와 자연을 상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여러 번 간혹 가다가 얘기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제 그림을 통한 화폐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농담 삼아서 조개 껍데기 이게 굉장히 비싼 화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블록체인화가 되면서 분명히 우리가 화폐가 사고 파는 게 아닌 그 세상을 저는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자연을 상품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해하기 쉬운데, 화폐를 상품화시키면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기빈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또 직접 불러서 제가 대담을 하면서 좀 더 제가 더 이해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약간의 좀 막연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 미래학적인 그 견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든 게 지구화, 전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그리고 생태위기, 자연파괴. 이 산업적인 지구화가 근래 40년 동안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 이거죠. 전 지구화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에서 화장지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왜냐면 화장지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니까 막 이런 방식으로 지구화돼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금융화, 가치의 금융화. 이건 아주 복잡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도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해하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물을 다 금융 자산화 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만물을 금융 자산화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도 농촌이 파괴되고 뭐 그랬었죠. 돈이라는 거 없이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돈 없이는 못 살게 돼버리고, 뭐 그게 이제 만물의 금융화죠. 금융 자산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가격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자본시장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을 정해가지고 자본시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최고가 단품 물건 하나가 가장 비싼 게 조 단위가 넘는 바로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이 화폐의 상품화를, 이 만물의 금융화를, 금융자산화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혁명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제 그림으로 지금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운명적인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자체를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덕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해고 없는 회사 같은 거죠. 해고 없는 회사. 그렇게 이제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예전에 그 왜 거기 섬 까먹었네. 잠깐만요. 네, 생각났는데 남이섬에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이거를 그 읽으셨던 분의 강의를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 은퇴 없이 일할 수 있게 했다던가 아니면 80대 은퇴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 인간이 물론 자기 장점을 살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사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그 어떤 또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추방되는 듯한 느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예전에 그 시골에서는 뭐 정신병자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었고 같이 살았단 말이죠. 우리 시골 공동체에서는. 그리고 부족하면 도와주고 하면서 돈 없이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이 가치, 뭐 만물 가치 그 금융화가 이제 더 완화시키는 방향인 거죠. 바로 그런 방향이. 어찌 보면은 사람을 상품화시키지 않는 것이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자연을 상품화시키지 않는 것, 그게 3순위 정도? 아무튼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연과 화폐가 이 사고 파는 것 대상이 아닌 상태로 가야 될 겁니다. 일단 사람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홍기빈의 이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죠. 책을 요약하다 보니까 제 방식대로 요약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금융의 논리에 따라서 조직화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모든 게 시장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 전염병이 바로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좀 되돌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서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데요. 좀 도시화도 이제는 더 밀집된 도시화는 불가능하고, 의지미래와 단순미래 기억나세요? 혹시 옛날 영문법 시간에 배웠던 의지미래, 단순미래 기억나세요? 이 부분에 잠깐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will과 shall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will이라는 영어는 거기에 그래서 will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유언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의지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 미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측 자체가 안 되니까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앨런 케이인가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홍기빈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단순 미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의지 미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자 하고서 그 미래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지금은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회적인 방역 시스템이라던가, 그 다음에 고용보장제 같은 것. 이번에 뭐 전국민 고용보험, 고용보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돈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외 여행이라던가 소비가 미덕인 시대도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 기후변화 얘기. 이제 다른 학자들이랑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좀 거시기 한데 아무튼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가 결론이에요. 의지 미래.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은 다른 학자들이랑 내용이 같습니다. 자, 김누리 교수 편으로 넘어갑니다. 김누리 교수도 상당히 칼럼도 제가 김누리 교수 칼럼 한동안 봤는데 이제 한겨레 신문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신문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끊어버렸는데 제가 신문 비전을 이제 안 하잖아요. 신문을 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야수 자본주의 착취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인간성, 자연 모든 것을 착취하는 것, 못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야수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이 야수 자본주의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이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68혁명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그 창조화력발전소의 창립 회의를 6월 8일 저녁 8시에 했는데 68혁명은 이제 프랑스에서 68년 5월에 일어난 사회변혁 운동이다. 권위주의와 보수체계 등에 강력하게 항거하는 운동이었고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등이 사회의 주된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1968년에 68혁명이 전 세계로 퍼졌더라면 미래가 좀 많이 바뀔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국의 특성에 대해서 이 김누리 교수는 한국이 68혁명은 상당히 세계적인 흐름이었는데 한국이 68혁명을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반공국가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공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68혁명의 이 맛을 못 봤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제 맛을 좀 봐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68혁명을 맛보지 못하고 미국화돼 버렸다. 미국화돼 버렸다. 과잉 미국화가 되었다. 조희영 교수가 미국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서울시 교육감 조희영 교수 표현이 과잉 미국화라는 개념을 조희영 교수가 썼다는 것이죠. 김누리 교수는 총체적 미국화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과잉 미국화, 총체적 미국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욱 드러났고 또 트럼프의 행동을 보시면 알 것이고 또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던 그 전쟁 중독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글로벌 깡패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미국이 이 모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독일 총리가 미국은 사회적으로 보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의 사회 시스템, 의료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파를 경험하지 못하고 미국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 얼마나 그 기본 시각, 패러다임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그 너무너무 자본주의화 돼 있고 신자유주의화 돼 있고.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잠깐 쉬어갔는데 제가 이제 한옥카페를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컨테이너만 치워주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의 동네 형한테 일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형이 크레인을 섭외해서 모셔와라. 그럼 형 30만 원, 크레인 30만 원, 보통 딱 컨테이너 하나 옮겨주는데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컨테이너를 싣고 가다가 이곳 전주 고사동의 어떤 커브길을 돌다가 LED 간판을 이게 높이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피해 갔어야 되는데 코너를 틀면서 LED 간판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그 전화번호 그 주인이 나왔대요. 바로 주인 전화번호 따서 일단 일은 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컨테이너 이 양반이 보험 처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이제 주인이랑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주인이 4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40만 원 간판 그 부신 게 그 전적으로 그 트럭 기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철물점 형님은 나한테 야 모른 척해 자기가 실수했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 30만 원짜리 일하러 왔어요 막 이러는 거니까 30만 원짜리 일하러 왔는데 자기가 40만 원을 물어주게 생긴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냥 50만 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한테 5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 기름값 하고 40만 원을 그 간판집에 물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10만 원 마이너스가 될 뻔하다가 10만 원 플러스가 된 거죠. 저는 좀 그냥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제 그림을 사주신 덕분에 제가 계약한 금액보다 한 20만 원 더 썼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크레인 기사도 굉장히 고맙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잠깐만 이 얘기 왜 나왔지?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자본주의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임 소재라든가 가격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가 실수해버리면 야 그거 네가 실수했잖아 네 책임이지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이게 너무 당연시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발전 이데올로기가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장지상주의도 당연하지 않고 이거는 지구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미 68 혁명 때에도 그런 주장이 나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제 치명적인 결함들에 대해서 김일희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야수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고 자본주의가 맹수가 되어 있다. 예전에 공자였나요? 산을 가다가 어떤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의 남자를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게 호랑이가 나오는 데서 사냐 그랬더니 그 정치인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서 그래서 그때 공자가 한 말이 한자어가 뭐였더라? 아무튼 학정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야수 자본주의가 무서워진 거죠. 자본주의가 무서워진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문제도 마찬가지고 돈 때문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자살, 산업재해.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제 과잉 생산 자본주의가 되면서 동시에 사람을 잡아먹는 야수 자본주의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북유럽 또는 북유럽식 사회적 자본주의를 만들게 되었다. 2050 거주불능지구 얘기 전에 한번 제가 잠깐 했었죠.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되고 K방역이 전 세계에 방역 모델, 한국형 방역 모델이 되면서 이것이 탈미국화하고 탈미국화의 어떤 약간 방아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얘기.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뉘앙스를 좀 숨기고 있고 휴머나이즈라는 자본주의의 인간화에 우리가 지금 넘어가는 참 좋은 계기를 맞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인간 중심주의로 이제 인간과 자연의 공존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 지금 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모두 우리는 개인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사실 모든 주장들은 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매력 자본 내지는 장점 자본이라고 불려온 수월성의 사고, 메리토크라시.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로 이렇게 비교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겨왔던 아까 뒤에 나오는 김경일 교수가 원트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메리토크라시에서 디그노크라시로 가야 된다. 존엄성 사고, 디그노크라시는 디그니티 크라시인데 인권, 동물권, 식물권, 자연권, 광물권 뭐 이런 크라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구 전체 이게 이제 디그노크라시가 김누리 교수가 말한 디그노크라시가 맨 앞에서 최재천 교수가 제시한 생태 백신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홍기빈 교수가 얘기했던 그 의지 미래, 의지형 미래. 그다음에 돌봄 경제. 다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 수월성, 장점을 기반으로 한 이겨야 된다. 제 고등학교 때 이게 이기자 이거 인성고 제가 잠깐 다녔단 말이에요. 광주 인성고 이기자. 맨날 근데 어느 극기가 이제 교훈이었어요. 자기를 이기는 거. 그래서 이기자에 좀 다르죠. 자기를 이기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뭔가 자꾸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수월성에서 존엄성, 나의 존엄을 생각함과 동시에 만물의 존엄과 타인의 모든 것의 존엄을 생각해보는 존엄성 경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역할에 맞게
자기 자리를 잘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죠. 자기 역할에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이렇게 뭐 글쎄 그걸 참 스스로 자기가 찾아가면 좋긴 한데 그게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자연에 의해서 또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좌천된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측면은 좀 있긴 있죠. 자, 이 김대리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만물의 존엄성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본 홍조잖아요. 홍익지엠을 만물을 이롭게 한다. 라고 이제 끝나버립니다. 자, 마지막 김경일 6번째.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요즘에 세바시에서 엄청 어쩌다 어른 세바시 이런 데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사죠. 자, 지금 우리는 분노하는 사회에서 이제 불안한 사회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심장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막 두근두근 불안해지고 심장병 그런 어떤 예전에 그 조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마을 미국에서 전통 방식으로 살았던 그 로제토 마을 사례, 즉 믿을 만한 관계, 좋은 관계성이 최고의 약이다 라는 결과를 나타냈던, 누가 장수하는가 봤더니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장수하더라, 뭐 이런 그런 이야기,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이제 전반부에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존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봉쇄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좀 글쎄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동체적인 공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래서 공동체형 공존이 되려면은 그만큼의 다양한 문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 공동체처럼 어떤 문화 공동체가 많아져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예술가들을 불러서 문화 공동체,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생태적인 문화 공동체를 이제 실험 도시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 가족 중에 한 명만 예술가여도 제가 그 도시민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여러분 자녀가 됐든 여러분 스스로가 됐든 뭐 그래 나도 예술가야 라는 정도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만 평의 어떤 마을, 그리고 30만 평의 부지, 또는 300만 평의 농토, 이렇게 3만 평, 30만 평, 300만 평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예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즐겁게 사는, 근데 그 안에서 수익은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판 돈으로 그 마을에다 막 쏟아 부을 거예요, 이렇게. 국민기본금처럼 그 마을의 모든 주민의 1인당 얼마씩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만 명 정도 되는 데다 50만 원씩 먼저 실험을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군 단위도 그런 실험이 필요하지만 공동체 단위도 그런 두 가지 이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드는 공동체. 자, 김경일 박사 얘기하다가, 김경일 교수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공동체 얘기로 넘어갔는데, 왜 그랬냐면은 지금 차별과 배타성을 경계해야 된다, 공존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가 간의 교역이 줄어들고 내수경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진단이 없다 보니까 좀 허전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공동체
공익적 공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허전해요, 이게. 그것까지 다 건드리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창조화력발전소 회사에서 초빙하는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좀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좀 외골수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좀 안 좋아합니다. 통찰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분야만 아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양한 지식이 볼록렌즈를 만들고 몰입해본 경험, 실제 경험,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그건 어쩌면 심리학 경험이죠. 문화인류학적인 경험이겠죠. 그런 인간적인 경험이 또 오목렌즈를 만들어내고 해서 망원경과 현미경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관점을 뒤집어가면서 어쩔 때는 멀리 보고 어쩔 때는 가까이 보고 바로 이 시각을 획득해 나가는 것. 그것을 공부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편중된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어쨌건 김경일 교수의 이야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사실과 진실의 차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 자, 진실은 진짜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와 트루스. 팩트와 트루스. 팩트와 트루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분노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앞으로는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오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자, 음모와 가짜 뉴스의 희생자들이 분노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경일 교수가 현재 이 저자 중에서는 아마 제일 어린 것 같은데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기보다 이제 더 나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자기 분야가 나왔죠. 원투가 아니라 라이크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행복도,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감이 바뀌어갈 것이다. 바뀌어야 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커피의 취향이라던가 그림의 취향이라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 성적 취향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원투에서 라이크의 시대로 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사회적으로 좀 분위기를 타인의 취향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를 더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굳이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신인류들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내에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내에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분명히 좀 변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결혼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좀 더 이렇게 프랑스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참 많이 참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박원순 그 성희롱 문제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교육적으로
잘못되어 온 좀 사회적인 억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좀 구조주의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박원순 상황에서 그 누구도 비난하고 싶지가 않아요. 참 불행한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교육, 그 커스라고 해도 저주,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쭉 있어왔던 저주들이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교육이 되고 해서 그 저주가 이런 식으로 터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좀 비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바로 그 이야기하고 이제 사실 김경일 교수가 타인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까지 가버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계속해서 김경일 교수는 나의 미학적 경험, 나의 감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나의 음식, 나만의 것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실은 나만의 것이 존중을 받으려면 타인의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존중해야만이 나만의 것 존중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김경일 교수가 언급을 안 하고 있죠. 복잡하거든. 그렇게 나가면 타인의 취향까지 나가면 한옥 카페 앞에 차를 대놨는데 아직 이제 그 주인이 제 차인지 모르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 차를 대도 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김경일 박사 빨리 마무리해 봅시다. 1시간 2분째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자 놀기에 비대면 사회에 혼자 놀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SNS 상에서 남의 인정과 남의 감탄에 목말라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당분간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저도 이제 그 SNS 친구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까지도 가끔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이게 정말 틈이 날 때 이런 응원이 좀 필요한 과도기적인 시대죠. 그러니까 별로 뭐 그다지 자랑 안 해도 되는데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그런 걸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친구관계에서 좀 자기 일 안 하면서까지 그렇게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틈틈이 타인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응원해주는 것이 그다지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뭐랄까 뭐 권장하는 건 아닌데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는 있죠. 저도 이제 사실 많이 좋아요 못 눌러주고 있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제가 좀 바빠져 버려갖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김경일 박사의 음악이나 미술품 감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화심리학에서는 나에게 충실한 경험에 있어서 최고의 활동이 예술적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술적 감상, 예술적 활동, 미학적 경험, 자기만의 미학. 이것이 인정투쟁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좀 강력하다는 것이죠. 왜냐면 특히 예술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에 제가 제 미술 얘기를 할 때 쓸모없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자본주의는 쓸모 있는 어떤 게 사용 가치가 있는가 뭐 이렇게 출발한다면은 사용 가치를 완전히 떠난 그 존재만으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이제 순수 회화인데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에, 그 예술적 가치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 전 재산뿐만이 아니라 빚을 내서 그림을 사는 경우까지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엊그제 이제 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그림이 어쩌면 살아서 100조를 넘을지도 모른다. 왜냐면은 부익부 빈민 초양국화 시대가 심화되면은 500조 이상 부자들, 1000조 부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지구상에 이거는 뭐 그렇게 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림 매니아가 되고 그 사람들 중에 두세 명이 제 그림 하나에 만약에 꽂히게 되면 제 그림은 100조가 넘게 되는 거예요. 경매에서. 네. 그 사람들은 돈을 안 아끼거든요. 자기가 갖고 싶은 그림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의 50% 쓰는 사람도 있고 10%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90%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빚을 내서 사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빚을 내서 그림을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서 제 그림 100조가, 제가 유튜브에서는 20조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100조가 넘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쨌건 저는 그림을 통해서 그 화폐가 상품화되는 시대를 혁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봐요. 이 영상만 보면 이해 못할 텐데. 그래서 어쨌건 보람이라는 것이 보람이라는 것 때문에 삼국시대 조조 얘기가 나오네. 이거 삼국지의 조조의 그 캐릭터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꼭 믿거나 말거나인데 사람들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가지고 조조가 죽기 전에 보람을 못 느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누가 파헤칠까봐, 자기 욕하는 사람이 많을까봐 가짜 무덤을 여러 개 만들어라. 그리고 72개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조가 자기 무덤을 파헤칠까봐 가짜 무덤을 72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결국 더 잘해줄 거리라는 그런 후회를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다는 얘기죠. 사람들한테 더 잘해줄 거. 그런 재밌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언택트 사회. 그러니까 언택트 사회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 그것이 좀 전에 제가 SNS로 타인이 자랑하는 걸 좀 참아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제 유튜브에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는 것은 의미가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꼭 해드릴 겁니다. 하여튼 보상 받으려고 막 댓글 달고 하지. 아무튼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미시적 의미의 척도. 미시적 의미의 척도. 3점에서 7점으로 인정투쟁에서 벗어나서 예술적 경험, 미학적 경험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미시적 의미의 척도다. 자, 그래서 심리검사할 때 리커트 척도가 사용이 되는데 심리 테스트에서 이제 뭐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단계 있는데 7단계의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7단계. 7단계 척도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그 척도에 대해서 이렇게 안 나오냐. 아주 세밀하게 이제 미시적으로 심리 검사를 하는
7단계의 척도가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서 설문조사할 때 이미 좀 더 그 척도가 더 미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5개의 체크에서 7개 체크로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개성을 찾아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또 탁 튀어나옵니다. 개성을 찾아주는 교육이 중요하다.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정이라는 것을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확행이 떴고, 그래서 기술도 이제 적정 기술이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오버하지 않는 거, 그런 거죠. 제가 재활용 좋아하고, 그러니까 옷을 비싸지 않은 거 입고 이런 게 다 적정 기술이죠. 이발도 제가 하고 이런 거. 딱 적정한 정도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없는 냉풍기라던가 물을 이용한 아프리카의 어떤 냉장고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사회적 기업 할 때 2012년경 전후에서 적정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발명 같은 거 공부하면서. 적정 기술이 가끔 튀어나오는 게 이그노벨상에서도 좀 가끔 튀어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문화재단 2개 하고 복지재단을 건너가면서 연구재단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적정 기술을 연구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에 따라서 또 돈을 대주고 상금을 주고 하는 그런 연구재단 일도 할 건데, 적정 기술. 그러니까 제가 상금이나 연구비를 많이 주는 그런 연구재단은 이제 생태 백신, 최재천 박사의 생태계하고 만물권, 혼익재물과 관련된 바이오 산업이라던가 대체 에너지인데, 그 중에서도 대량화되지 않는 그 지역별 적정 기술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그런 틈새를 지원해주는 그런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적당한 운영자에게 운영을 맡겨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기술 얘기가 좀 더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 적정 기술의 문제는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역별 특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역에 맞는 기술, 즉 기술이 굉장히 문화화된다고 할까요? 여기서 기술이 문화화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기술이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문화하고 생태가 좀 결합된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이 보면은 그 김관용 씨가 보면 이게 파란색이 김관용, 검정색이 인터뷰 이 박사들, 교수들인데, 김관용 씨가 진행을 잘해요. 잘 요약도 해주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오히려 김관용 씨의 질문이 더 영향가가 있는 경우가 있네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 한 권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제가 쭉 제 얘기랑 섞어서 쭉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만큼 이제 뭐랄까, 영양가가
그러니까 각자의 그 독서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그냥 반복에 불과한 내용밖에 없는데 어쨌건 한번 읽어보시고 역시 뭐 기승전 고리들 그림으로 가는데 제 그림과 제 판화에 투자를 하는 것은 사는 것은 이 문명의 대전환기에 여러분들이 그 혁명 자금을 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각자 예술적 체험, 미학적 체험을 함으로써 자기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어떤 만족감, 욕망에서 취향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홍기빈 교수, 홍기빈 박사하고 김누리 교수 두 분은 제가 더 초청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영상과 대담을 꼭 우리 고레드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고 그때 이 두 분이 역시 제가 찍은 분인데 이 포스트 코로나 21세기를 잘 넘기고 22세기를 향해서 가는 조금 더 실천적이고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주장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분들 두 분들을 모시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정관용 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정도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정관용 씨를 어디서 만났냐면 저기 고기동이라고 있어요. 저기 분당 쪽에 수지 고기동 쪽에 거기 사시나 봐요. 머리 부스스 해가지고 제가 거기 어떤 그 초등학교 강의하러 갔었어요. 강의하러 갔는데 이렇게 나는 그 학교 찾느라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저쪽 입구 뭐 다리 건너 하천 옆에서 김건영 씨가 이렇게 부스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얼굴 보면 딱 알잖아요. 그때 강의 다닐 때 그때 뭐 굳이 내가 인사할 일은 없고 그냥 이렇게 쭉 차 안에서 창문 열고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김관용이래. 죄송합니다. 정관용. 이런 죄송. 정관용이네요. 정관용 다시 한번 얼굴 보여주면서 사과의 의미로 자 정관용 시사잡기 정관용 사회자로 유명하죠. CBS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토론 진행자로 나중에 제가 이제 정관용 씨가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하겠죠. 정관용 씨가 사회보는 토론회에서 제가 동시에 출연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기획한 사람이 이진성 PD, 김지민 PD, 뭐 이렇게 권행란 작가, 김현지 작가. 여기서 어찌 보면은 김현지 작가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막내 작가들이 원고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들도 이렇게 뒷부분에 소개를 했고 어쨌건 기회까지 해주신 부분 감사하고 마지막에 원고 정리를 해주신 작가님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권행란 작가보다는 김현지 작가의 가능성이 높다. 맨 뒤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손금필 CP라는 분이 있는데 CP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